그래도 이제 강의도 하고 또 풍부한 인생 경험도 얘기하시는 분이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이제 패배하고 나서 아마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부적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당의 이런 문제를 끌고 갈 분은 우상호 의원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공통된 의원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님이 추대됐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당의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게 많이 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 이것을 다시 확산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정치인 이전에 이미 시인으로서 있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제 초대 전대협 의장도 지내시고 또 이한열 열세 장례위원장이셨죠 그때요. 장례 집행위원장도 하시고 그런 민주화의 역사를 한번 같이 겪고 만들어 오시면서도 또 시인으로서의 소양,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력을 자기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활용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상호 우리 전 비대위원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진짜 어렵게 좀 초대를 했고요. 강의를 드릴 때 좀 주옥 같은 한말 한말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 기자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그랬어서 어떻게도 밀린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구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부평이 또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구상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바쁜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다들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서서 앉아서 하면은 얼굴이 안 보여서 한 30분 정도 제가 몇 가지 서두를 풀고요. 그 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에 질의응답으로 받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영입돼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겪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까지 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은 지금 한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이는 제가 올해 한갑인데 정치 경력은 제가 소위 말씀드리면 김진표 국회의장님보다 제가 한 기수입니다. 네. 저하고 입당 동기가 박병석 전 국회의장하고 누구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수준이고 이인영 거기에 저랑 같은 전대회 출신이니까 선배들로 따지면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님이 저하고 입당 동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 역사 흐름이 제일 많이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 중에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당의 풍파들을 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장 하면서 그 6월 항쟁의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력을 짰던 사람이고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박근혜 탄핵했었고 이거 제가 했던 이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일들이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속속들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최근에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외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사안이며 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주변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외교적인 외교 문제는 여야 간에 보통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설사 외교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 그냥 훈계하고 끝내는 것이 의례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일종의 룰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의전 실수.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갔다가 가령 정상회담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늦게 가고 사진을 못 찍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외교를 볼 때 이것이 참사냐 단순한 의전적 실수냐를 가르는 게 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고익도이 만나면 더 가까워지고 의원회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와 더 친해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해발할수록 친구가 되는 나라가 많죠. BTS 같은 유명한 연예인이 확 뜨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방문하고 싶고 우리는 또 그걸 가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까워지기 위한 가까워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빠지는 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우리 정상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 국민들이 볼 때 에이 좀 제 시간에 가지 왜 그랬어 이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여왕에게 조문하지 않은 것 그거는 영국 국가에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사는 아니에요. 조문하지 아유 오해서 그 시간에 이런 거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일부러 오셔서 우리가 외교를 볼 때 이것이 참사냐 단순한 의전적 실수냐를 가르는 게 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고익도이 만나면 더 가까워지고 의원회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와 더 친해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해발할수록 친구가 되는 나라가 많죠. BTS 같은 유명한 연예인이 확 뜨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방문하고 싶고 우리는 또 그걸 가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까워지기 위한 가까워지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죠? 우리 정상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 국민들이 볼 때 에이 좀 제 시간에 가지 왜 그랬어 이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여왕에게 조문하지 않은 것 그거는 영국 국가에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사는 아니에요. 조문하지 아유 오해서 그 시간에 이런 거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다 다루는 겁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일부러 오셔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뭐 누가 조문하고 안 하고 뭘 따지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7시에 출발했으면 정상적으로 조문할 수 있었는데 왜 9시에 출발해가지고 조문을 못했냐. 또 리셉션 6시에 있었는데 6시에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 리셉션이 끝나고 걸어서 12시까지 한 5개나 6개 정상이 조문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일정도 없었는데 왜 리셉션 끝나고 바로 호텔로 가버리냐. 이건 우리가 이제 얘기해요. 그러나 그 나라는 문제 없다고 발표합니다. 당연히 문제 없죠. 그 사람은 조문 안 하면 조문 안 하는 사람은 문제지. 조문 안 했다고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장례식에 왔는데.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정상회담, 미국과의 관계는 이건 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문제는 보통 정상회담을 발표할 때 양국의 대변인이 동시에 발표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문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공동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양국의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의제로 만나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딱 발표문도 같이 짭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문제는 안보실에 있는 1차장 김태우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본에서 당황해갖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이런 걸 참사라고. 왜냐? 그러면 일본 언론은 야, 뭐 한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얘기된 게 있구만. 그럼 우리를 속여? 일본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라고 일본의 국민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윤석열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낸다는 거를 확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발표해야 되는 거를 아직 합의도 안 된 거를 합의된 것처럼 발표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외무성이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계속 아니다. 우리 입장이 맞다. 한국이 발표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물어보시죠. 근데 불쾌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왜? 외교적인 의전상 큰 결례를 범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한일 정상회담이 안 된 거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의제를 정해서 어느 수준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사전에 다 짜고 합니다. 외교의 70%는 사전에 다 짜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합의되지 않은 걸 발표하다 보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정상적인 약식으로 하는 정상회담 사실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대통령이 조문할 지경은 걸어서 가기 싫으니까 안 갔으면서 여기는 차가 막히니까 막 걸어서 일본 정상이 있는 건물에 구룡쪽으로 찾아갔어요. 양국 국기를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분간 대화하고 온 거예요. 대화 내용이 결과적으로 발표된 게 없잖아요. 차 한잔 마시고 온 거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외교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나쁘진 않은데 왜 정상회담 한다고 처음부터 가장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외교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건 외교는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데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니네가 하도 보자고 해서 만나줬으니까 우리가 선물한 거다.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우리 얘기 좀 들어줘. 하나를 접고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구려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 저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꼭 일본과 미국 정상하고 회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총회 참석해서 연설하실 적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는 거지 미국 정상하고 만나려고 이왕이면 정상회담을 하면 좋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 총회 방문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한 적이 더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유엔 총회에 와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왔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추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도 야당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미국 대통령, 저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외교 활동을 하기 어렵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왔다가 바로 워싱턴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으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경제인과 만남하기로 한 시간에 급하게 대통령이 그래도 얼굴 안 보면 되냐? 그래서 그냥 이 모임은 참석을 안 하고 거기 몇백 명, 150명 정도 되는 참석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안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회의장을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 연설하고 바이든하고 48초 얘기하고 나오다가 자기도 쑥스러우니까 본인이 쪽팔리니까 야 이 개새끼들 이 새끼들 뭐 안 하면 뭐 쪽팔려서 어떡하냐. 술 먹으면서 사석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 일. 근데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거기 그리고 그 장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국제 그 외교 행사가 있는데 통로였잖아요. 바로 나와서 바로 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딱 봐서 언론이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라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차 안에 가서 이 새끼들 되게 어때냐 이거 만나주면 안 되냐 이 새끼 막 이런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뭐냐면 저쪽에 미 의회 의원들에게 욕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급하게 수습은 했지만 아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욕한 거다. 라고 수습은 했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한국말 잘하는 지역구의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다 들려주고 무슨 소리인지 다 혼자들이 다 보고했대. 근데 외교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있지만 가슴속으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욕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친구가 되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줬으니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그 나라 외교를 생각하면 한국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그냥 받아주자. 대신 저 같으면 한국 국회의원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으니 그럼 사과해라. 그럼 이제 사과도 공식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제가 나오다가 그래 혼잣말을 했는데 좀 불편하신 분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정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 중재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외교적인 연설을 쓴 우리가 잘하세요 다음부터. 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국가망신 당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 가서 품격 없게 보이기에는 싫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국교에 관한 문제이니까. 근데 결국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다들 사석에서 만나면 에이 들어와서 한마디 하시겠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네? 좀 봐줘. 사과하면 위험하 넘어가죠. 들어오더니 갑자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MBC가 왜곡했다 하면 방송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그건 태도여라는 거잖아. 이제부터는 거짓말이 있고 언론을 겁박하는 태도는 민주사회 국가의 대통령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돼서 어제 해임 건의안까지 박진 장관은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외교부는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근데 외교부의 건의를 묵살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마음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전달해야 될 방법을 찾았고 그걸 통해서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에 보내는 경고를 야당이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늘도 안 받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받으면 고만이죠. 그러나 그 정적 부담을 지는 거죠. 이제 저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이 안 됐구나. 정치인은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에 가서 조국 장관 일을 제가 사과했어요. 그분도 자식이 있다 보니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일부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깨끗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뭘 의미냐면 제가 그 조국 내가 원래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같은 책임을 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불행하게 다들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데 잠을 못 자요. 내가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너무 소홀히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한다고. 슬프고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정치인이 갖는 기본 덕목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내 책임 같은 마음. 죄송해서 어떡하지? 어떡하면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갖고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뱉은 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치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에다가 너희들이 왜곡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나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너희들이 MBC가 잘못 보도한 거다. 이렇게 해야 왜곡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곡한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왜곡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순된 얘기잖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바로 평범한 국민이 봐도 바로 모순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르고서 그냥 뭉개고가겠다는 뜻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정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신뢰를 잃고 있느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선, 지방선거, 큰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 분석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와 FDI 조사를 해보면 이 보고서에 나오드린 보고서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세 가지 요인을 뽑습니다. 첫 번째,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다를 줄 알았는데 깨끗하고 정의롭고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당 돼서 보니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두 번째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대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격적 언사를 개혁하는 건 좋은데 개혁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게 말을 하고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근데 또 이렇거든요. 우리 전통적 지지를 만나면 의원 당신을 만약 물러터져서 안 돼. 세게 싸워야 돼 이 사람. 사정없이 막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 활동을 오래 하시는 어른들은 좀 더 세게 싸워서 저쪽을 확 꺾어놓는 걸 바라고, 중간에 계신 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개혁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것을 잘 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걸 겪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도 국민을 위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국민 위한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세 가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아주 차별화되는 모습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구성원들이 보여줘야만 극복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당 내부를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도부의 언행과 구성원 중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당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있는 정당은 대통령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그 당의 대표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놔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나라도 보고서를 좀 어려운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지금처럼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37%에서 42% 정도를 득표하면서 계속 선거에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30%대의 우리 지지층이 선거에 이기는 민주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5%에서 7, 8% 정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양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을 당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좀 다양한 얘기하는 사람을 놔둬야 돼요. 그 사람이 어차피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하면서 지지층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해해주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당의 기본 방향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화적인 한반도를 끌고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주류 진영이 그렇게 끌고 나가면서도 또 다양한 의지에 반응하는 국민들을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와 국회의원 같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생각하고 비대위원장 할 때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고 저도 뭐 문자 폭탄을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거의 수박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거 고민을 한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 우리 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던지는 말보다는 그동안 우리 당을 싫어했거나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발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했었죠. 어쨌든 끝나고 나서 제가 공약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앞서는 민주당을 만들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2개월 만에 모든 여론조사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워낙 저쪽이 못해서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죠. 그 반사 이익을 어떻게 먹을 거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포지셔닝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저도 고민입니다.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열성 지지층, 그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고요. 그분들의 열망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그건 그대로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 당은. 그걸 누르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보다는 훨씬 덜 개혁적인 분들도 우리 지지층을 만드는 일을 양해받도록 하는 설득, 그걸 지도부들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해해달라.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선거 직전에 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는 추가적인 지지층 확보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빛나는 정신, 이것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되셔갖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후퇴하는 걸 보면서 매우 실망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열 때는 너무 신나고요. 야, 저쪽 북한에서 막 내려오니까 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그것도 결과적으로 뭐 하노이에 깨지면서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여당이 되어서 왜 우리가 초기부터 더 강력한 국민과 약속보다 더 강력한 민생 정책을 펼치지 못했나? 부동산 폭등이 불 때 이걸 왜 강력하게 못 잡았나? 저도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가서 제가 김현미 장관 만나서도 전월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 내가 죽을라.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데 이러고 그냥 물러났거든요. 가서 그냥 막 책상을 치면서 싸우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저희로서 그렇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랬던 국민들한테 2022년 대선 때 조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5년간 맡겼는데 당신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잖아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아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이 더 확실했던가, 더 투철했던가, 더 철저했던가 이런 변화와 이런 반성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더라도 초기부터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한 이 인생 개혁을 더 해나갈 수 있고 좀 더 용기 있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정치를 강의하는 자리보다 우리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반성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당을 볼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는 이 지역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신 분도 있고 또 잘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만나본 강한 유권자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거 끝났다고 해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그 다음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개혁 과제는 어떻게 국민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적 이상을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기본사회로 30년 정도의 목표로 기본사회로 가자 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당 지도부는 바로 그러한 이상과 비전을 설파해야 돼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한의 복지, 최저한의 죽지 않을 만큼만 보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나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떨렸어요. 저는. 주호영 대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30년 앞을 보는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태도죠. 그래서 저는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대선 때 저런 얘기 좀 하지. 왜?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 되게 뿌듯했고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저런 음해가 많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살아왔던 삶 이 가장 저도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대학교 등록금도 없어서 처음에 입학을 포기할 정도로 가난한 강원도 촌놈인데 이재명 대표의 삶은 저보다도 더 한층 더 가난하고 중고등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의 비천한 삶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는 이거보다 더 크게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자신의 살아온 삶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자기 살아온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 좋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수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곧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미래의 표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욕쟁이로 만들고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그게 일부 먹혔죠. 그러나 난 엊그저께 대표 연설을 보면서 저 비전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서 30년이라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은 5년짜리니까 5년 안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메인 공약으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30년 목표로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제가 학자도 아니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로 현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슬쩍슬쩍 앞으로 정치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근 4, 5년간 해왔던 방향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을게요. 예. 특별히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죠.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 일로 오세요. 우리 정동군. 예, 저는 6학년 고바이고 노이방 유년 인재 고바야입니다. 우리 친애하는 우상호 의원님 말씀, 또 이성만 의원님 가까이서 자주 보는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첫째는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수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진보정당입니까? 저는 보수정당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보수 수구 정당이고, 민주당은 보수 중도 정당으로 보는데, 저는 진보 정당으로 가진 않더라도 민주당이 그냥 중도 정당, 보수가 아닌 보수를 탈피해서 중도 정당으로 가고, 그야말로 보수는 수구적인 일부 소수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의 진보적인 방향, 이걸 기본으로 이렇게 가면서 민주당이 여타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네. 그 정당이 어떤 이념과 가치를 표방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에 기반하면서도 또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표방하면서 그 수위를 조정할 때 선거를 의식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적인 색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상호는 원래는 진보주의자였죠. 대학 다닐 때는. 정치권에 와서는 진보주의자인가요? 진보적이긴 한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으로 안 갔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진보정당이냐 물어보시면 진보정당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 같은 정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진보적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민주당은 보수당으로 보이죠. 근데 보수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민주당은 빨갱이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보는 건 사람마다 다 각자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 진보주의자였습니까? 보수주의자였습니까? 네? 사회자유자입니다. 사회.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회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빨갱이로 몰리니까 그걸 표방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다 바꿔서 했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 민주당은 중도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중도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본인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국민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당을 중도 정당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도적 정책들을 내놨죠. 그러나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사회경제 정책은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경제 정책에서 진보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본적 정치개혁주의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좌합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셔서는 오히려 그 색깔을 뺐어요.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87년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타석에서도 얘기해봤고. 무슨 말씀이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포방했던 중도개혁정당 민주당이 2012년에 와서 진보적 정책 강령을 채택합니다. 그게 제가 2012년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정책 강령 본과 일부러 들어가서 분과장 맡아서 한 일이 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권에 입문해서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죠. 우상호의 미션, 소위 586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당 민주화를 싸우는 겁니다. 김대중이라는 분을 존경했지만 당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독재 정당이에요. 모든 게 김대중 대통령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동교동계가 딱 앉아갖고. 그 저는 보면서 아니 왜 당에 토론이 없지? 회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김옥두 사무총장께서 김옥두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쾅쾅쾅. 자, 안건 1안. 이 안은 안건은 1안 아닙니다. 자, 이 안에 대해서는 총재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총재님이 지시하셨다는데. 자, 그러면 옆에 누가 소리를 질러. 그럼 총재님 시키는 대로 빨리 의결합시다. 쾅쾅쾅. 자, 안건 2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쾅쾅쾅. 이 안에 대해서는 총재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송영길 의원이 초선이었는데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옥도 뭐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발언을 해?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들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가 민주정당인데 결과적으로 총재님이 시킨 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토론의 기회는 주십시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하는 걸 해야지 어떻게 바로 탕탕탕 들깁니까? 그때 김옥도 총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 누가 공천했어? 이 새끼 총재님이 공천 받고 와서 지금 토를 달아? 제가 손 들었어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하는 얘기는 토를 단 게 아니라 민주정당답게 발언하실 분이 없냐고 한번 물어봐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요? 그거 발언해보셔? 누가 발언해요? 무슨 소리냐면 추진하는 가치가 오라도 그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어도 정당 자체의 민주주의가 아주 엉망인 정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만든 거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제가 그때는 원외위원장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새천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는데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겠죠. 서울은 같은 색깔의 후보가 둘이 나오면 저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으로 제가 옮겨간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에 한번 떨어진 제가 다음 국회의원 안 할 각오로 정치개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미경 의원이 머리 끄댕기고 주먹으로 천정배 때리고 이런 정당에서 못 있겠다. 그 정당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고 우리가 5.18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만 정당이 사당화돼서 독재 정당화되어 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 이 나라는 나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옮겨간 거죠. 가치와 철학이 옳았다고 해도 정당 시스템이 후진적일 수 있죠. 우리 세대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 걸었습니다. 그때 386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전원 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과거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갔죠. 두 번째는 정당의 진보적 구성, 재구성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통일 이걸 이 3대 구상 중에 한반도 평화통일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님의 구상이니까 원래 반영돼 있었고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얘기해도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세훈이 부산급식에 반대할 때
처음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치고 나갈 때요. 서울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눈치를 봤습니다. 무상? 무상이라고 그러면 빨갱이를 모일 텐데. 그때 경기도 도의 의원님들하고 경기도 교육감이 훨씬 더 세게 싸웠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때 조중동은 무상 시리즈 그런 우리를 빨간색으로 덧칠하기 위한 사설과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무상급식을 선택해 준 분들은 학부모들이. 그들이 오히려 오세훈을 물러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상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겁내고 있을 때 대중들은 이미 무상을 선택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의지의 아젠다를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모순,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양극화가 심화된 대한민국의 해결 비법으로 강력하게 제기해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과정들이죠. 그래서 2012년도 창당할 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면서 그때 3대 혁명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보수적인 의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한대 우리 빨갱이를 몰려 경제민주화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사회적 약자 보호 이렇게 해. 보편적 복지 아니야 이거 빨갱이야 보편적인 거 이거 공산당들이 한 얘기잖아. 네? 제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어요. 지금은 복지국가로 가자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지 않습니까?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문제보다는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해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더 깊게 고민하고 그걸 내고는 게 좋죠. 이념의 분류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문제에 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명제화했지만 수원 세모녀 같은 분들의 희생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럼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라는 컨셉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복지 틀에서 최저선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세모녀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안전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는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드려도 세계 1위의 자살률, 세계 1위의 노인 빈곤율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 원을 인상하자. 그러니까 우리 당이 어디에 와 있느냐의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장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과연 용기 있게 새로운 구상을 정책을 내걸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보는 게 좋겠죠. 저는 우리 당이 지금은 중도 정당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대중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색깔이 자꾸 헷갈려요. 어떨 때는 상당히 센 진보 정책을 내놨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확 회귀할 때가 있거든요. 중심 크게 말해 리더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 조금 더 진보적이지 못한 문제를 진짜 하시려고 질문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강령과 정책에는 상당히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갈 수 있는 틀들이 있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어떤 정책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스탠스가 좀 흔들릴 때가 있지. 조금 저는 제가 볼 땐 지금의 이 코로나 이후에 생겨진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진보적 해법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답변을 길게 드렸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 오늘 준비하신 원래 질문자가 준비가 좀 돼 있었습니다. 써오시는 분들은 좀 겁나. 아까 그 강의하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정치를 위해 외교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사설을 가리키면서 이게 말이다. 진나라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지지하는 사람이 강성 지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적의 전략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적의 전략이 뭔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전쟁이라고 치면
우리들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소총수, 그리고 그 언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은 대포가 없어요. 몇 개가 조금씩 있는데 조중동 같은 이제 거대한 대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저게 대포가, 우리 대포는 조금 생겨나도 바로 고소 그런 걸로 무력화가 되는데 조중동 같은 그런 대포들은 건들지 못하고, 저희가 기회가 TV조선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게 대포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시대에 맞게 저희를 공격하는데, 그 예를 들면 유튜브 그런 거 뭐 댓글 조작 그런 걸로 다양하게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이 그 전 대표 같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전에 없었던 그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격을 하는데 저희 당은 이걸 어떻게 하는, 대비를 하는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 내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지도부에서 이런 적의 공격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당의 지도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지도부의 색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의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했던 짧지만 그 기간 당의 컬러가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만큼 리더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대응 방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해찬 선배는 그 소위 말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당은 당원 당규가 있고 강령 정책이 있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스타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컬러는 아직 본인의 아젠다를 꺼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이런 겁니다. 결국 정당의 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상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요. TV 토론할 때 이 국회의원을 이겨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당 의원 중에 국민의힘을 말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저 사람과 싸울 게 뭐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바보인지, 저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국민을 보고 얘기하지. 싸울 거면 그 사람 방에 찾아가서 목소리를 싸우든가. 근데 왜 TV 토론장에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나? 싸운다는 것은요, 싸우는 형식을 취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은 틀렸고요, 제 말이, 우리 당 말이 맞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대상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TV 토론을 보던 우리 열성 당원들은 저 새끼를 눌러야 되는데 저 새끼를 못 먹네 막 이러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열받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TV 토론에 승리한 사람이 선거에 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김민석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그때 37이었나 그러면 이명박이었습니다. TV 토론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이명박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있었고요. 김민석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탁탁 끊어서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나이 먹은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오. 근데 그 한마디 졌어요. 그 다음날 지지율 오히려 더 버렸어요. 우리는 그날 TV 토론에 이겼다고 막 적어가지고 야 이겼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TV 토론에서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를 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TV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는데 전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목표는 정당의 목표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예요.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돼요. 도와주려고 별짓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사설 쓰거든요. 안 먹힙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건 국민이 현명해서 그래요. 이제는 여론 조작으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요 가끔 보면 깜짝 놀라요. 당원들하고 어디 가면 어떻게 나처럼 하루 종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할까? 민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높아. 다만 이런 거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지지층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이 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꽤 많이 있었죠. 가짜뉴스 유포도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당이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당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서도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전자가 볼 때는 답답하지만 정당의 시스템은 그것을 대응하고 거기서 효과를 낼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가 바뀌면 이게 또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대표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꼭 필요한 대응 기구들은 그대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저처럼 2개월짜리는 뭘 할 수도 없어요. 2년 정도 되시면 아마 본인도 대선 경험도 있고 도지사 시장 경험이 있으니까 좀 좋은 대응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퍼붓고 있는 온갖 음해들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역점적으로 한 것이 바로 정치보복 대응 기구를 제가 직접 맡아서 제가 우리 의원들 중에 소환된 사람들 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직접 보호하면서 싸웠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대장동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백현동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를 믿어도 돼요. 돈 한 번 받은 거 없어. 진짜 일원 한 번 받은 거 없어. 아니 그럼 단체장이 뭐 인천 안 그리고 어디 개발할 때 용도 변경해주고 허가해주는 것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것이 무슨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을 어떻게든 낙후된 지역을 변화하려고 그 FC 성남 FC 뭐 후원 가지고 지랄들 하던데 그 병원 부지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을 유치하려고 누가 저한테 제발 세브란스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땅이라서 제가 알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얘기했죠.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갔다 오더니 의원님 거기는 병원 못 짓습니다. 왜?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3개가 있어서 거기 지는 망합니다. 절대 우리 안 갑니다. 서울대병원 소개해줬어요. 저기도 안 갑니다. 부지는 병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갈 병원들이 없어요. 그럼 그 땅을 죽여놔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서 대기업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는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값을 $1 팔았어요. 10만 평 되는 땅을. 그럼 그 시장은 감옥 가야 돼. 네? 근데 그건 왜? 그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배임, 횡령으로 몰아가는 이 검찰을 보면서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성남FC를 뇌물로 걸면 홍준표도 걸어야 돼요. 홍준표도. 거기도 그쪽 경남FC 후원 받았거든요. 대구FC인가? 대구FC. 소영길. 거기 유나이티드 구단주 할 때. 네, 인천 유나이티드. 그거 기업들 후원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제 친구잖아요. 그 노력은 오히려 잘했다고 그래야지. 스포츠 구단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시민들이 자기 구단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축구팀이 티켓 팔아갖고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월급도 못 줘요. 그런 일을 한 거를 잘했다고 하지 못할 망정 범죄로 만들고 있는 이 접근법 저는 좀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려고 그러면 정말 빼도 먹도 못하는 증거물을 확보해서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1년째 탈탈 털고 있어요. 1년째. 왜냐면 심하잖아요.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주변에 널리 얘기할 필요가 있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러지? 대포가 없다. 아, 대포, 예. 어쨌든 뭐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잘 하시겠죠. 원래 대표가 대표입니다. 원래 대표. 주포는 대표가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떤 얘기 하셔도 돼요. 앞으로 오늘 준비하신다고. 아, 그러셨어요? 오늘 준비하신 연세가 꽤 지긋하게 드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의 의견이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 의원님을 같이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퇴임을 했는데 대개 교직 동지들은 지금 우리 또래들은 전부 다 보수 쪽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저는 특별하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색다르게 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물론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은 하다 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기질이 좀 떼다닥한 기질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그 90%가 다 교장을 했는데 저는 교장을 못한 축에 속했어요. 아마 못했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지금 동지사하고 앉으면은 참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제가 항상 준비도 하고 내 나름대로 해봤는데 내 얘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위험한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대표님 보시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지 또 아니면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든지 내가 여러 가지지만 오늘 4가지만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말이죠. 북한의 전단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대로 뿌려서 안 된다는 저는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뿌려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봐가지고 참 나면 잘 사는구나.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 먹고 그러면 뭐 중국을 통해 오든 뭐 어쨌든 이리 오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어가지고 한 수백 명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넘겨서 되겠습니까? 아파트도 줘야 되고 뭐도 되고 한 몇천 명 내려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물론 막아주겠지만 또 우리도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우선은 그런 대로 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 국가에서 조치를 해줘야지 그걸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랑 이야기야 그것을 나중에 한 수천 명이 몰려와. 너 무슨 대응을 막을 수 있니?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제발 좀 그거 좀 붙들으십시오. 우리가 천천히 달라들 테니까 제발 좀 조용히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세대가 옳지 않겠느냐. 요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어쩐지 통일 문제가 좀 조용해졌는데 전에는 통장 꺼내서 안 될 때 아니었었습니까? 이제는 통일이 꼭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통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든 형제간에 싸움을 한다고 치면은 그 뭐 돈 반 넣고 반 넣고 반 가는 안 되고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북한 우리가 만약에 형제간에 하나가 3만 불 보고 하나가 10,000 불 본다고 치면 합해 가지고 딱 반 나눠서 3만 불 가는 쪽이 반점 못되게 갖고 저쪽이 반가 이 정도로 양보할 각오가 있어야 통일이 되지 그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얼른 듣기에 독일 같은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양보했는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총리가 동독 사람이라고 내듣고 있어요. 동독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됐을 때 죽어도 그냥 남한의 대통령이 무슨 북한이 이럴지도 모르고 그만큼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 좀 봐야 되고 머리를 봐야 돼. 자 그다음 또 더워졌어요. 네 가지라고.
왜 불만하고 말거든요. 네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 먼저 답변하시고. 네. 앉으시죠. 뭐. 네. 남북 문제는 아마 이 학교에서 따로 한 번 더 강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북한의 고위급 인사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2008년 이후로는 제가 못 가봐서 이명박 된다부터는 딱 끊겨가고요. 금강산에 박왕자여서 들어갔을 적에 그때 갔거든요. 북한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던. 어쨌든 이제 북한이 삐라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남한에서 전단을 보내서 그 전단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건 이제 전단의 내용이 주로 김정은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남북 간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막냐? 우리는 그 민간이 하는 일이다. 민간이 하는 일이라고 안 먹으면 우리도 보낸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드자비가 좀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또 그 전단을 보내는 분들은 그게 일종의 사업이라서 그걸 중단을 시켜도 돈벌이거든요. 그게 국제 이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보수 교단들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뿌릴 때 보통 20만 불 정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억에서 2억 5천. 그 뿌려야 뿌린 것을 증명을 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성학이라는 놈이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삐라를 뿌리는 거라서 우리가 알지만 보수 쪽에서는 그거 막으면 뭐 김정은이가 두렵냐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막기는 막는데 북한은 되게 서운해하죠. 근데 이제 삐라를 보고 남한을 넘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그 삐라는 대부분 군 주둔 지역에 떨어져서 다 수거가 됩니다. 그 이상 날아갈 수 없는 장비들이에요. 풍선에 실어서 절대 평양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한때 고사포로 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위험하죠. 그쪽에서 자꾸 총격을 가하니까. 그래서 저도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만 철원의 그 인접 지역의 이장님들은 그 지역 와서 삐라 뿌린다 그러면 트랙터 몰고 와서 막아요. 너희들은 뿌리고 가지만 우리 잘못하면 저기서 총 쏘면 우리 죽는다 이래갖고 되게 싫어합니다. 파주 같은 경우도 이장단 협의회에서 절대 못 오게 하고 막 몸으로 막죠. 돈 벌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 벌고. 그래서 답답하죠. 어떤 남북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죠. 이런 겁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커서 통합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돈을 주어서 생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통일은 절대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남한의 경제적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평화 교류 단계에서 평화 공존 단계로 가고 그것이 평화 번영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통일은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북 합의상 바로 급속한 통일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되 단계를 거쳐서 가자. 그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오나 남으로 뭐 가자 북으로 뭐 이런 감상적 통일론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요. 남과 북이 힘을 합하면 한반도가 세계 5위 강대국이 됩니다. 그는 미국 월가의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과 노동력,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자본 이게 결합하면요. 한반도의 경제력은 세계 5대 강대국이 됩니다. 이건 10년 안에. 그럼 세계 5위면 어떻게 됩니까? 2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동독, 4위 독일, 대한민국이 2위죠. 그러니까 독일, 중국, 미국 같은 수준은 아니어도 독일, 일본 정도 하고는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젊은이들은 직업 늘어나서 좋고 우리는 멀리까지 안 가고 거기 북한에 있는 자원 북한은 자기네 나라가 어떤 지하 자원이 있는지 조사도 안 했어요. 왜?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의 가치가 얼핏 봐도 300경은 된다. 300경 1, 2조가 아니고 300경. 네. 우리나라는 세계 1위고요.
거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히토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얻어오는 거 북한 개마고원 파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형이 북한 개마고원이 화산 쪽에서 만들어진 지형인데다가 그렇게 돼서 그 지형이 지금 세계적인 히토리가 나오는 지형하고 개마고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파면 뭐야? 그냥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뭘 걱정하는 거? 그 자원 파다가 그냥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남북 경제 통합.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모든 물건을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항공기와 선박으로 수출하잖아요. 일본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게 대륙과 연결되면 일단 수출을 철도로 하니까 물류비가 4분의 1로 줄고 동국 삼성이 뭐 3억인데 여기와 연해주 여기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겐 기회예요. 그 북한하고 잘 지내서 북한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기회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야,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하면 니네 일자리 생기고 내 돈 벌어. 북한에다가는 그 10분의 1만 나눠주면 돼. 그 10분의 1이라는 게요. 환율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관이 개설돼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가스관이. 원래 그거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돼 다 합의됐던 건데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관이 연결되면요. 북한은 그 통과료 바꿔서 수입이 충분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과거 남북관계 하기가 좋을 때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비행기가요. 1시간에 차이 1시간에 1시간 걸렸어요. 지금 2시간 걸려요. 왜? 비행기가 북한을 지나서 갔었는데 이게 나가 돌아서 공해상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기름이 30% 더 들어요. 항공료가 더 비싸죠. 시간은 30분 더 걸려요. 사실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경제적인 손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제하고 보수가 그렇지만 남북 문제만 놓고 보면 가장 비경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안 퍼줘도 돼요. 우리가 3만 불, 아니 솔직히 말해서 큰아들이 연봉이 1억이고 작은아들이 연봉이 5천이면 큰아들한테 나눠주긴 어렵죠. 내가 번 건데 가끔 뭐 필요할 때 힘든 일 있으면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비 좀 대주고 그럴 수 있어도 아무리 형제 같아서 안 되죠. 근데 무슨 소리냐, 협력을 해서 형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같이 다른 사업을 해서 납품하고 이러면 윈윈이잖아요. 그런 식의 남한과 북한 관계를 그런 식으로 조명하는 게 좋지.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과 남한의 그 장점을 잘 결합해서 윈윈하되 이렇게 되면 경제력이 큰 대한민국이 더 큰 이익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거기로부터 얻는 이익이 작지 않죠. 왜? 딴 나라하고 협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투를 그대로 흉내 한번 내볼까요? 이상호 선생, 우리는 중국 놈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국 놈들은 말로만 사회주의 동맹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뭘 도와주면 그 몇 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남쪽의 이 형제들은 제재는 다르지만 우리가 수해 남은 쌀 보내주고 우리가 여약 구매해서 의약품 보내주고 뭘 달라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이민들은 훨씬 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좀 들은 얘기예요. 당서역 20이 안 되는 사람 붙여주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많아요. 북한하고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민족이 훨씬 더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뭐 이념이 어떻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줬다는 소리 안 들으면서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건 말도 안 된다. 나는 고맙다는 말은 듣고 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 고맙다는 말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체제가 다르게 오래 살아오다 보니 별게 다 있는. 어쨌든 정치가 결국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정치 이념 대결이 훨씬 더 남북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래서 의교통일위원회 있습니다만 권영세 장관한테 얘기합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일은 내가 무조건 도울 테니 해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퍼주기 싫다. 그리고 북한에 너무 굴욕적으로 불정적으로 맨날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다 보면 가난한 동생 자존심 좀 생기겠다는데 그거 뭐 그렇게 때려가면서 불법시켜가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미 경제력 경쟁은 이미 끝났고요. 북한은 3개월 이상 탱크를 운영할 기름이 없어요. 전쟁 능력은 거의 바닥입니다. 왜 핵무기를 개발하냐면 재래전으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핵이라도 갖고 있어야 미국이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 무장했다가 이라크가 핵을 갖고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핵을 포기하면 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국제협정을 맺었어요. 핵을 반출했죠. 리비아에서. 그 다음에 바로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카다피를 죽었죠. 내전의 배후 세력은 미국이었죠. CIA. 결국은 미국 무기로 이 카다피를 반대하는 부족이 미국 무기가 미국 지원을 받아서 카다피가 있는 곳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북한의 김치일가가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저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어요. 진짜. 사례를 보고 걔네들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무기 폐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든 참 어렵습니다. 과제가. 그러나 우리로서는 정말 분단의 극복은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소망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저는 사실 정치를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은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과제로 보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는 좀 죽기 전까지 계속 기여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를 계획하고 왔는데 1시간 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난번 강의 때 성환용 대기자님하고 오늘 이상호 의원님하고 어떤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그 중도층을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중도를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공통 과제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본사회에 이렇게 천명하셨고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대선 이런 것들 제 개인적으로 쭉 지켜봤을 때는 우리 민주당이 전략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 대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번에 외교 참사 있지 않습니까? 외교 참사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교 참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에 가서 조르논이라든지 일본하고 구력외교라든지 근데 미국하고도 또 48초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앞장서야 되는데 욕하는 게 앞장섰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전도가 되어서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면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욕한 걸로 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해임 거리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여당이 어떤 정책 과제나 이런 것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된다고 하면 야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임권도 사실은 어떤 면접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다음 총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르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선거에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겨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런 것들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조직화라든지 그런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봐야죠. 정당은 자기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여 노력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근데 되게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선거를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총선에 있는 내년 말까지는 선거와 관련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 기간에 주로 하는 것은 정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그리고 다음 선거에 나올 좋은 후보자들이나 인재들을 잘 찾는 일. 이미 뭐 이성만 의원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야 더 찾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영남 지역을 공략할 때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낼 거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후보를 준비하는 일, 좋은 정책 브랜드를 만드는 일,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을 1년간 하는 겁니다. 집중으로. 우리 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이미지.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동을 건 겁니다. 기본 사회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저 정당과 저 집권 진영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분석해서 국민에게 자꾸 알려줘서 이쪽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께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안은 윤석열이 잘못했어 하면서 민주당끼리는 니네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지지는 안 그러죠. 근데 저쪽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변했네? 시작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좀 쌓이면 내가 지지할게요. 당신네 당 내가 좋아하겠어. 이게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유류세이나 서민들의 기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갔었죠. 이번에 쌀값 45만 톤 정부가 경리 수용을 했지만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제일 처음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전남 도당 대의원대 가서 그냥 전남이니까 쌀을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의원총회에서 이거 이슈 제기하자 그래서 플래카드 흔들었고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계속 1인 시위하고 하면서 농촌 지역 여론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경상북도조차도 이건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고 압력이 오니까 그쪽 국회의원들이 자기 다음 지도부한테 이거 안 하면 다 죽었어 해서 45만 톤. 원래 계획은 35만 톤에서 40만 톤인데 5만 톤을 더 보태서 시장 정리를 시키기로 했죠. 그럼 쌀값이 좀 안정되죠. 근데 시장은 누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장을 알아요. 농민들은 알아요. 도시민들은 몰라요. 잘. 그 문제를 가지고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던 농민들은 우리 당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합니다. 이런 걸 쌓아나가는 과정이죠. 이런 것이 한 10개쯤 쌓이면 민생 정당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분들이 한 번에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당의 지도부라는 게 참 고민되는 게요. 저쪽도 효과적으로 잘 욕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당원들이 막 좋아서 이번에 잘했어 눌렀네 이렇게 신나게 만들어주고, 그것도 잘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민생을 잘 챙기는지를 잘 기획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요.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표제를 제가 만든 이유는 성과를 내는 민생정당,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져야 지지율이 올라가죠. 이걸 1년간 하는 건데 1년간 한없이 하다 말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서도 또 선거 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예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치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예상외로 우리 당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도로당이 타버려요. 그런 거. 그러니까 또 당원 국회의원과 이 스피커들 관리를 잘 사고 안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긴장감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평가하시는 건 좀 빠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면요. 절반은 당직자 임명하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새로운 태제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한 1, 2개월 실수한 거는 처음엔 이제 그렇겠지 하는 분들이 지금은 영어 못 쓰겠네까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경제 위기가 아직 다 온 게 아니거든요. 진짜 위기는 내년 초에 오거든요. 그럼 지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못하는 게 좋긴 한데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니 나라가 너무 엉망이 돼서 서민들이 힘들면 그래서 인기 떨어진 게 무슨 즐거움이에요. 서민들이 힘들지 않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훨씬 준비를 우리 민주당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죠. 그래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지금은 평의원입니다만 긴장감 있게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우리 이성만 의원이랑 함께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추원동 우상호의 감성 에세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면이라고 책을 펴서 쭉 읽어봤는데 글이 참 잘 쓰시고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음번 선거에 출마를 안 하신다는 이거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개인적 질문으로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면이라는 것은 21대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가졌던 꿈을 뭐라도 된다면 좋겠다 이런 건데 정치 4선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루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시는 다음에 정치적 포부 자체도 접으시려고 하는지 좀 개인적인 질문을 이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요. 예.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소위 586 용태론이 막 나올 때 지금 초선 의원 중에도 586이 있거든요. 얘는 국회의원 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물러가라고 해서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물러가라는 소리를 재선 2년 차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 2년 차부터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정치권에서 현역으로 일한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도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에게 싫었던 거죠. 대학 다닐 때 좌파였던 친구들 그리고 뭔가 운동권 출신들 싫어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로는 586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친문이 싫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선배이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벽에 모티할 때까지 정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내가 처리하면 나는 내 스스로 쫓겨나지 않고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사선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정 창당에 기여하면서 민주적인 정당 구조를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 정당의 강령과 정책을 좀 더 진보적인 측면으로 더 끌어올려서 구조적 개혁할 수 있는 기본 방향, 태제는 정리를 했고 원내대표 됐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찾아내서 그 안에서 123석의 대표였지만 234표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서 탄핵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요.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만 남은 건데 그게 우상호 정치에 별로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다만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에 한번 도전했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진보적 구상들을 국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서울시라는 영역에서 주거 문제, 청년들의 직장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좀 한번 진보적 해법으로 한번 해결하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저보다는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주셔서 선택 그것대로 승복하고 저보다 그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은 약속을 지킬 거고요. 그래서 586에 대한 집요한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상호가 물러났지 않냐?
우상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저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부평에서 불러주시면 항상 와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사회와 정치와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그렇지만 너무 자주 부르시면 어쨌든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곳 한 곳에서의 승리가 모여서 전체 승리를 만드는 것인 만큼 우리 부평에는 우리 당을 사랑하신 동지들이 훨씬 많으신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면서도 애정을 거두지 않고 함께 나가는 그런 좋은 도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잠깐. 그렇죠. 방금 그런 아니 다시 또 한번 인사하고 사진 찍어야 돼? 네, 아니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수강한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좀 동감이 되고 또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예. 아 여기는 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그 정치인들의 그 대화 스킬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것, 뭐 정치 내부 세계는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스킬을 얘기하는데 우리 우상호 의원님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늘상 얘기했던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정치가 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또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려는 그런 모습이 참 배어나와서 너무 편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 박수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의 우리 민주당의 책임의식을 갖고 또 다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갖고 총선에는 불출마하시지만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인격적인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우리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좀 많은 좀 후원을 보내는 뜨거운 박수 마지막으로